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6줄의 남북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김정은 한라인, 비핵화 의사표명, 북미 대화 용의, 그리고 남측 공연단의 평양 초청. 하나같이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만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라고 밝힌 대목이 중요합니다. 비핵화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는 불가능하죠. 한반도는 75년째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무려 75년 동안이나 유예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 긴 세월 동안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예술의 단일팀, 한반도기, 동시입장, 응원단, 공연단,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 한라인, 그리고 북미 대화 모두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그동안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2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어렵게 찾아온 3번째 기회죠. 이 3번째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자. 이 기회를 방해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말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획기적인 뉴스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해보자 이 정도 수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보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예. 일단 그 뉴스를 짚어주십시오. 네, 가장 큰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대북 특사단 역할을 했던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제 저녁에 밝힌 바인데요. 총 6개로 이루어진 특사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요즘 하도 뉴스도 많고, 예. 우리 눈길을 끄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제 나온 뉴스만큼 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뉴스는 특정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여기 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영향을 미친 뉴스니까요. 여기 보면 정상회담, 3번째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판문점이라는 단어가 남쪽으로 와요, 남쪽으로. 예, 네. 처음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에 오는 것은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시대에 이래 75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남쪽에 판문점에서 한다. 그리고 한라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한라인은 문재인, 김정은 다이렉트 라인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설치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나마 예상됐던 사안인데 예상이 안 됐던 사안이 뭐냐면 물론 남측에서 한다는 거는 아마 이제 그 판문점을 넘어서 이제 그 군사병력을 넘어오는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거길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굉장한 장면이 될 것 같고 예상치 못했던 건 뭐냐면 이제 비핵화 얘기예요. 비핵화 얘기. 선대 유언이다. 저희가 잠시 후 정세현 장관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되면 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 또 예기치 못했던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4월에 예. 네, 한미 관련된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군사훈련 있으면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그러면 미사일 또 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연기하자 말자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연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막 얘기했는데 군사훈련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정우영 실장이 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한 말을 전한 겁니다. 한미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훈련을 재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죠. 핵전쟁 연습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한미훈련 해라 이거 네,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김대중, 네, 2000년이었습니다. 네, 김대중, 김정일 그 첫 번째 정상회담 때 이런 얘기를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해요. 둘이 만났을 때 그 주한미군 주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아직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지고 얘기하죠. 그 북한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이 동아시아의 이제 권력 균형, 세력 균형 안정에 기여하는 것 같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걸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지가 벌써 17년, 18년 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아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한미훈련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정용 실장도 우리의 처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알고 있고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큰 걸림돌이고 그보다 더 큰 걸림돌은 이제 비핵화 관련된 발언 등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만나지 않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예상했던 큰 걸림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대단한 대반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래서 반응을 바로 했어요. 네,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또 글을 남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가능성 있는 진전, 대화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되지 않은 진전성이 있다. 이거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은 이제 타겟을 트럼프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한테 유리하다. 예, 중간선거에도 유리하고 그렇게 판단했겠죠. 제가 작년부터 주기차게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해주자. 받도록 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가자. 예. 생각해보면 그 중동 문제 클린턴, 라빈, 아라파트. 그렇죠. 세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큰 진보를 이루면서 노벨 평화상을 3자 공동으로 수상을 했어요. 상상이지만, 예.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정말 이상한 조합 아닙니까?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인의 공동 수상도 가능한데 다 필요 없다. 트럼프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고 남북 문제가 여기서 해결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의미 있는 발언들 여러 가지로 또 쏟아냈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가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도 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자기 덕분이란 말이죠. 자기 덕분이란 말인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안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 방북했던 대북 특사단이 고스란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바로 미국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일 미국으로 방문해서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번 방북 성과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곧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도 이번 협의 내용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사단이 예, 뺑뺑뺑 돌고 오는 거예요. 다 뺑뺑뺑 돌고 오고 관련해서도 뉴스 보고 나서 이제 외신들 쭉 뒤져봤는데 굉장히 크게 보도합니다. 외신들이. 당연하겠죠. 지금 트럼프와 북한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 보도가 있었으니까. 네, 지난해 9월에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중대한 반전입니다. 그래서 뭐 르몽드도 탑 기사고 웬만한 외신들은 다 탑 기사예요. 예, 미국 언론도 다 보도하고 있죠 지금. 예. 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CNN도요. 북한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그것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발표다라고 했습니다. 뭐 중대한 반전, 놀랄만한 발표, 중대한 변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반기지 않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일본이에요. 네, 재팬 패싱까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제 놀랍다 혹은 반갑다인데 일본은 당혹스럽다예요. 예. 당혹스럽다. 네, 관방장관이 직접 밝힌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금까지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일본만 싫어하는 뉴스입니다. 현재.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것이 아베 정권에 큰 도움이 되어 왔거든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제 자기들 없이 전 세계가 반기고 북한 문제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그럼 아베 정권의 지렛대 하나가 큰 지렛대 하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게 확실하고 게다가 이런 큰 국제적 이슈가 돌아가는데 일본이 빠졌잖아요. 예, 전혀 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재팬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한 2주 전쯤에 저도 하는 것 같은데 나오고 있고 예,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조건부 합의에 불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했다라는 식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조건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월세 계약서도 구석구석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장짜리. 조건이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협상이 당연히 조건이 있죠. 예. 무조건은 주인하고 노예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비판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수 정당이 싸워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여서 좀 짚어봤고 잠시 후에 정세현 전 장관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바인데요.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건인 본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전 안보실장이 기각됐다. 예. 네, 두 번째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첫 번째 영장은 나왔었는데 구속적부심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영장은 또 그렇죠.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들어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예. 현재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은요. 네,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무사가 대통령 비난 댓글을 단 민간인 누리꾼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신원을 파악했다라고요.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이에는 민간 포털 사업자도 동원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요. 또 기무사 문건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소위 이제 대중 영향력이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군의 보안방첩부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겁니다. 예, 진짜 국민하고 싸운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 워낙 뉴스가 커서 이 사안이 잘 안 다뤄지고 있는데 묻히고 있는데 반역이죠, 반역. 예. 네, 김관진 장관 시절이고요. 예. 또 기무사가 청와대에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기무사 문건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이걸 축소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사안은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님이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예. 나올 테니까 잠깐 또 그때 어디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더니 잘못 잘라가지고 안 그래도 바람이 새는데 말도 떠듬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요. 정식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파면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이틀 더 긴 8일을 줬다라고 하면서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소환할 필요도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예. 드디어 나옵니다. 예, 제가 이분을 10년간 쫓아다녔는데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시는군요. 예. 혐의도 엄청 많아요. 예. 네, 어제 저녁 SBS가 꼽은 혐의만 하더라도요, 16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크게 특수활동 비수수와 다스 관련 횡령 배임,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의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이렇게 많을까요? 16개가 다 뭐죠? 어쨌든 요것도 좀 잠시 후 이정열 판사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여기서 시작됐다는 건 뉴스공장에서. 예.
라고 네, 저는 시사인도 보도를 같이 했죠. 다스는 누구 겁니다라는 질문을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 누구 겁니까?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올해 질문사항 마련해 주시고요. 자, 현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의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예, 대부분 들어본 혐의들입니다. 예, 전혀 되게 새로운 돈과 거- 관련되어 있는 혐의들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나온 뇌물만 해서 100억이 넘어갔어요. 뇌물만 해서 확인된 거죠. 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예, 무슨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의혹들 이런 거 다 빼고 뇌물로 직접 받은 것이 확인된 것만 100억 정도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심지어 거기에 2억 더 있다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2007년 대선 전후로 ABC 상사 회장 손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에 대표적 명소로 꼽히는 뉴욕 제과를 인수 운영했던 회사인데요. 손 씨는 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긴 뉴스네요. 빵집 아닙니까? 굉장히 빵집. 유명한 빵집이었죠. 유명한 빵집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 체인점도 아니잖아요. 예. 재벌들한테 받았다는 게 아니고 물론 유명한 빵집이지만 강남역에 지금도 있나요? 전통적인 오래된 약속 장소 대명사였죠. 그렇죠. 여기에. 강남역 뉴욕 제과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아, 지금은 없다고 하네요. 저희 PD가. 지금은 없는데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잖아요. 전국에 체인으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빵집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뇌물을 또 받았어요. 예, 돈을 건넸다고 인정한 손 씨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부의장이 임명됐다라고 합니다. 그 대가가 아닌가 하고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통은 이게 무보수인데 왜 거기에 돈을 주고 갔을까요? 또 거기다가요. 부의장이 임명된 뒤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대가성이 있지 않았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자리가 가서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네, 지형유지라는 점을 가시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또 그러한 소위 스펙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자리죠. 민주평통이 이게 명예직 자리거든요. 예. 그것도 웃기지만 이 빵집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너무 웃기네요. 빵집에서도 2억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는 안 받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공과사가 분명하다고. 예. 친한 건 친한 거고 마음은 돈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다. 정말 빵집이 나올 줄이야. 자, 다음은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 주식 관련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금융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본인의 차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누락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 이제야 하는 거군요. 예. 이거 뭐 10년 전에 했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조사하면 뭐합니까 이제. 네, 어쨌거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회장이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회장은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어제 뭐 대략 30억 정도의 과징금 얘기됐잖아요. 아니 그때 차명으로 그때 확인된 것만도 4조가 넘는데 예. 금융당국이 이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을 조사해야 돼요. 이때까지 뭐 했냐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 기적. 네. 다른 모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적이 삼성에게만 적용이 돼요. 예. 이제 조사했다. 예. 그리고 예,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예, 거고요. 그렇죠. 금융당국이 이 회장의 뭐 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포착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을 지금 고소고발 해봐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이죠.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제는 이제 형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법인 동안의 이정열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정치적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만 항상 다루다가 근데 이건 권력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역시 다뤄야 될 사건이 됐습니다. 워낙
주목도도 크고요. 예. 자, 제가 어제 이제 잘 모르는 짧은 그러나 이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들락거리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정도로 형법으로는 다뤄지지 않겠냐.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뭐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이제 끝난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는. 이제 앞으로 남아서 진행될 이야기들은 그러면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우선 이게 맞습니까? 현재 주어질 수 있는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렇죠. 공장장님께서 정확하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주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예, 발음만 빼고 대부분 정합니다. 예. 언론에서나 뭐 일부 어디서 이제 위계에 의한 것이 이제 중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력, 위계 이게 다 어려운 한자말이어서. 그렇죠. 예.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위력은 일종의 좀 겁을 주는 협박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위계는 속이는 거예요. 사기친다라고 하는 개념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위계에 의한 간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 비서분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주된 내용은 결국 자기는 그냥 일개 비서고 상대방은 지사고, 그러니까 지위 차이도 있고 권력의 차이도 있으니까 자기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겁을 먹었다라고 하는, 저항할 수 없었다는 그런 개념이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소위 미투의 본질 혹은 전형적인 케이스.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거부할 수 없는 상대가 압도적으로 큰 권력, 지위 또는 자기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뭐 상사나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간다는 거는 이 미투 운동의 본질과 다르게 보자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물론 속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권력자 정치인과 그 수행 비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발생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위력이라고 봤어요. 네. 법조인은 아니지만. 정확하시다니까요. 네. 제가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용어들 막 혼동해 쓰는데 뭐 간도 있고, 네. 간음이란 다 뭐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있고, 추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등장하잖아요. 성폭행도 있고. 네. 법률적으로 이게 구분이 됩니까? 법률적으로는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성폭력이라는 용어 안에 포섭되는 게 법적으로는 강간하고 추행이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도상으로는, 언론상으로는 이제 이게 좀 너무 단어가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하죠, 성폭행, 성추행 이렇게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데, 성폭행은 강간과 같은 개념이고, 그렇죠. 성추행은 그야말로 추행이고요. 강제추행과 같은 개념인데, 이 차이는 그겁니다. 법정 용어니까 성교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교행위가 있었으면 그러면 간음행위, 강간행위가 되고, 없었으면 이제 추행이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대부분 사회사건에 나오는 이야기라, 사회부에서 다룰 내용이라, 저희는 다룬 적이 없는 영역이긴 한데, 이건 어쨌든 정치인이 연루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끝난 사안입니다. 대중들의 판단도 끝났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비서실에서의 첫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서실이 이 정도의 사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자기들 뭐 전후 상황 파악하고 대응한 거겠죠. 1차 반응이었던 것 같고. 근데 안 전 지사 본인은 사퇴, 뭐 정치 중단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비서실 입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했어요. 잘못됐다. 이게 본인에게는 직접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연락해서 저도 좀 취재를 해봤어요. 어떤 의미냐 이거에. 네. 뭐 본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아무도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일단 법적으로 뭐 인정했다기보다는 정치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네네. 는 정도로 이제 1차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없는 대목인데 법률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본인이 성폭행을 인정했다는 거하고 예. 그것이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 일종의 그렇게 파악하신 또 이 공장장님의 견해가 탁월하신 정확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네.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자백 아니냐. 네. 예, 근데 자백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내지는 재판기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자백이에요. 법적으로는. 네. 이게 근데 뭐 법률적으로 자백의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예. 네. 그러니까 요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를 다른 글이나 서면으로 나타낸 것도 그런 것도 나중에 자백의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게 자백의 효과가 있으려면 대체로 범죄 사실과 유사한 어느 정도 근접한 정도의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전후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이거에 예.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비서실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표현하면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 정도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없었고 어떤 강제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정황 증거로서는 효력이 되지만 이거 완전 성폭행이네. 뭐 완전 인정했네. 이렇게 자백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 거죠. 법률적 자백으로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효과나 정치적 파장 정도만 논의되는데 이게 머지않아 이제 직접 고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머지않아 후토라인에 서게 돼 있어요. 당연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그 다음 공방은 법적인 공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따라갈 텐데 이런 현재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쟁점이 될 수 있냐 저는 궁금했었고. 예. 예. 저도 뭐 보기에 뭐 공장장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 상당히 좀 고도의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드는 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해도 예. 본인으로서는 이제 불륜인 셈이 되니까 정치적으로는 끝난 건 도덕적, 그러니까, 예. 윤리적,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끝난 그렇죠.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법적인 걸 다투려고 나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정신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계산과 정신이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끝났다. 예, 다 그렇죠. 끝났는데 뭘 세세하게 구분하느냐 이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해했고요. 법률적으로 자백으로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자, 이제 이게 개인들의 차원으로 넘어가 보죠. 개인들. 뭐 위력이나 위계, 그러니까 네. 소위 직장 내에서의 상하 관계라든가, 네. 뭐 지금 또, 국회에서 또 그 보좌관, 비서관하고 의원 간의 관계에서 나오고, 이 상하 관계는 사실 모든 조직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뭘 주의해야 됩니까? 사실은 남성 일반, 그러니까 정치판에 있던 아니면 예. 어느 판에 있던, 이게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남성 일반한테 그 경각심을 주고 나 스스로 주의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뭐 공장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주의한다기보다 예.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 근데 제가, 상하 관계에도 연애는 있어요. 제 말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그런 판례를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표현을 주의. 예.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상하 관계에도 연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평직원끼리만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공장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강간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어떻게 다른 건가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강간은 아시다시피 폭행 또는 협박을 해가지고 한 거를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완전히 그냥 못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현저히 곤란하게
예, 그런 상태까지 빠지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현저히 곤란하다. 이거 예, 좀 근데 어려운 표현이에요. 예,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랑 대비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업무상 위력은 이 강간에 있어서의 강제보다 훨씬 다운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판례에서는 이때 이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된다. 아, 이게 그거군요. 예. 이게 소위 이제 자유의사.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위나 압력, 그게 뭐 무언이든. 야, 그 판례를 그대로 얘기하시네요. 그래요? 네. 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하. 판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나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아니 내가 팔을 끌어당겼어. 네. 아니면 내가 뭐 때렸어. 네. 라고 하는 것으로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사안에서도 그 피해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분은 지사고 나는 비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판례하고 맞아요. 그렇군요. 정확하게 이 판례하고 맞는 거군요. 예. 전형적인 미투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정확하게 미투에 해당되는 사건. 네. 법조에 가면 이런 사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긴 했었습니다. 과거에 사례를 보자면.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팔을 당겼다. 네. 뭐 때렸다. 네. 막 폭력을 가해서 억지로 뭐 목을 졸랐다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도 된다는 내가 때렸어. 아니면 예. 뭐 그렇죠. 그렇죠. 예, 폭력을 썼어. 강제로 했어. 이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게. 예. 이 사안에. 그렇죠. 그거 굉장히 명심해야 될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상 야릇한 내가 눈빛을 만약에 던졌는데 그죠? 예.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해고가 될 수 있다. 해고가 된다든가 예. 아니면 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던가. 그 점을 이용한 그렇죠. 그걸 위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판례가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겁을 먹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 지위에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아니, 두 번째, 앞에까지 이해했는데, 예. 두 번째, 예. 현실적으로 피해자 겁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위에만 있으면 돼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상대가 예. 겁을 먹지 않다는 건 상대방도 자유의지에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예.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위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건 비록 속아서 착오를 일으켰지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아, 위계의 경우는 그렇다. 예, 근데 이제 위력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야. 판례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이유는 예. 뭐 우리 뭐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성폭행 관련 판례가 너무 엄격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으면 성폭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건 그렇더라도 지금 저 업무상 유력에 의한 간음 이 부분을 완전히 폭넓게 인정을 해버림으로써 그 부분을 좀 상쇄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법 현실이 네. 이러하기 때문에 또 사회 인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 여성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가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폭넓게 인정한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측면이 있구나. 역으로 보면 예, 예. 이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성폭행 그 범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걸 넓혀 놓으니까 그쪽은 좁아져야죠. 사실. 아, 그렇군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긴 한데 한 가지 법으로 네. 여기서 근데 제가 처음 알았던 건 피해자가 예. 현실적으로 예. 자유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제압을 정확한 요하지 표현이 뭐죠? 않는다. 문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아, 자유의지가 제약들. 그러니까 본인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야,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여기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예. 요 구도 안에서는 네.
하고 제안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력이 분명한 상황 하에서는 네. 본인이 설사 자유의지가 제압됐다고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미 위력이 발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정세현 장관이 이미 연결됐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는 내일은 모레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효 전 판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장관님 그 예상도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다 예상하셨어요, 혹시? 잘 됐어요. 예. 예.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보니까. 예. 예. 남북 정상회담 얘기보다도 나는, 미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는 사실, 예. 그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북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 정서도 그렇고, 국제 분위기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안을 받고, 지난번 2월 10일 날,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성사시키자.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 그 여건 조성을 이번에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북 결과를 내일 정우영 실장과 서동훈 원장이 같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한 뒤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예. 아마 이 정도 비핵화하겠다, 선대 유언이다 비핵화는, 그리고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만큼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그 조건부 유예지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미국으로서 미북 대화를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고 커다란 양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미국으로서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예. 안 할 이유가 없는 건 이 정도 되면 이제 도망 못 가요. 맞습니다. 핑계 댈 것도 없어요. 허라는 거 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처음으로 남쪽으로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문점 평화의 집은 남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사분계선을 처음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생긴 군사분계선, 예. 그걸 넘어오는 북쪽의 최고 지도자. 예. 최초죠, 김정일이 최초. 처음이죠. 김정일도 못 왔었고, 김일성도, 못 왔었고. 못 왔고 안 왔죠. 예. 그러나, 이번에 처음이고. 근데 이제 서울까지 오면 더 좋은데, 예. 우리는 평양까지 갔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 문제를 놓고 여기 와서, 가능성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인데,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경호상의 어려움 점이 없지만은 예. 통제가 되니까 예. 남쪽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고 가지고 무슨 망신을 당할 줄 알고 서울로 가시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제주도는 할 수 없겠는가 해서 서귀포까지 간 적도 있었고 가본 적도 있었고 그런 타진을 안 한 건 아니었군요, 그동안. 2002년 말 2003년 초에는 제3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면 어떠냐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때 판문점을 생각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이게 예.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은 아주 역사에 남을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더구나 거기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남북 간에 남북이 지금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다. 예. 저는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셈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동서독이 관계 개선을 시작할 때 국경 바로 건너 정거장에서 처음에 했었죠. 에어프루트라는 역에서 동독 쪽에 에어프루트라는 역에 가서 에어프루트 역에 가서 프랑스 수상이 동독의 서독의 프랑스 수상이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하고 회담을 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차 정상회담을, 동서독 정상회담을, 서독으로 넘어와서 바로 역에 카셀이라는 역에서 역사에서 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합의 결과를 보고, 이게 에어프로트 카셀 회담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음번에는, 그 판문각 뒤에 있는 통일각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선친의 유언이다. 유언이가 아니라 유지다. 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군사훈련 재개해도 괜찮다. 여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군사훈련 재개까지 다 묶어서, 네. 이게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다 가버렸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한다면, 예년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마 작년에 엄청나게 했어요. 괌에서 B1B가 뜨고 이른바 전략 자산이 그냥 왕창 떠가지고 북한을 정말 겁나게 했는데,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하려면, 병력 훈련, 그러니까 재래식 병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규모도, 병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가 참을 수 있다. 그 대신 그런 만큼 회담하지 않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제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것들이,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걷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반드시 대화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화를 저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 간에도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상회담도 되고, 또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려면, 특히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려면 육자회담이 열려야 돼요. 예. 육자회담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국 설명 끝나고 정의용 실장은 중국 러시아를 가고, 서훈 원장은 일본을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육자회담 참가국들 다 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대화 이후에 육자회담을 하도록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는데, 북핵 문제는 육자회담을 가면 이제 9.19 공동성명, 2005년 9.19 공동성명 구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미 합의가 된 거를 이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핵화 내지는 평화협정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우리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질 것 같아요. 이 말도 굉장히 이제 귀에 꽂히는 말입니다. 체제가 보장되면 핵이 왜 필요하겠느냐. 그렇죠. 네.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 사실 핵의 보유 양으로 보자면 북한과 미국이 비교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핵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은 자기 체제 보장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를 거꾸로 보면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 그렇죠.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그럼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것인가. 서로. 그냥 수교예요. 수교. 네. 미북 수교. 미북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적대시 정책 포기라는 것은 그냥 그건 순서에 들어가 있는 얘기지만, 수교까지 하고 나면 적대시 정책 군사적으로 적대를 못하죠. 또 평화협정 체결 도가면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예. 먼저 핵을 포기해라,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9.19 공동성명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9.19 공동성명에는 모든 약속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한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행동 대 행동으로 가면은 되죠. 그러니까 딱 보고, 핵포기 하는 거 보고 평화협정.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세현 장관이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놀랄 만한 뉴스가 매일매일 터져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도 놀랄만 했는데, 바로 다음날 또 남북이야 싶은 생각이 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야 갑자기 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매일, 거의 매일이죠. 예. 전쟁 난다. 아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 이런 뉴스로 도배됐었잖아요. 이렇게까지 급진전될 줄은 정말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 파견됐다 돌아온, 예. 지금 뺑뺑이를 돌고, 돌 예정인 우리나라뿐만 북한 갔다가 미국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예. 내놓은 합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김정은 친서를 가지고서 이제 김여정 특사가 방남하고 이랬을 때 예. 많은 언론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거기까지는 생각했죠. 예. 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아직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네, 길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지금 우물물로 숭늉을 끓이고 있다. 예.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우물물로 숭늉을 끓이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한 이제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게 뭔가면은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 그러나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렇죠. 예. 거기 안 풀리면 다 안 근데 풀리는 그 거예요. 투 트랙을 다 가는데 예. 먼저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먼저 떠나고 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서로 탐지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그걸 보고 미국이 이제 뒤에 가는 예. 일종의 팀추월. 팀추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뒤처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나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뒤처진 정도가 아니라 안 나오려고 아니면 안 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꾸로 뛴다거나. 그러니까요. 뛰다가 만다든가. 근데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게 뭔가면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이라거나 여러 가지 네. 남북 한라인 설치라거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장애물을 갖다가 북한이 먼저 제거해가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판은 남과 북이 전 세계를 상대로 봐라. 우리 이렇게 척척척 하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팀추월 경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죠? 미국이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미국, 러시아, 중국 뒤에 쭉 일렬로 서 따라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의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자기 출신답게. 여기서 이상한 이념적이라거나 또는 어떤 자기 어떤 뭐 신념 이런 데 파묻히게 되면은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아니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몽둥이 집어넣어가지고 바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트럼프가 역사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만 생각할 텐데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유리하다. 이거 나 재선이나 중간선거 유리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북한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제 중간선거도 다가오고 예. 자기들에게는 미국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 미사일 위협이 이제 낮아지고 예. 오히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시작된다면은 미국 국민들은 환영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11월로 알고 있는데 중간선거 이전까지 이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트럼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북한도 그 계산까지도 하고 지금 예. 임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고 실제로 미국이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의 CNN이라거나 워싱턴 포스트라거나 뉴욕타임즈의 예. 언론 논조가 다 환영 일색이거든요. 그렇죠. 예. 환영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미국에서 북한 뉴스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그 유일한 국가, 핵을 쏠 수도 있는 유일한 국가처럼 한 해 동안 묘사했었거든요. 예. 네, 엄청나게.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막 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고? 계속? 이거 다 내가 해결한 거라고? 최근까지 이제 지켜보겠다. 예. 그래 약간 좀 이렇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제는 만나보겠다. 이렇게 예. 가야죠. 대화해보겠다.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도록 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자. 노벨상 추진위원단을 국내에서 꾸려야 된다고. 트럼프 노벨상 추진위원단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노벨상 주죠 뭐. 예, 주죠 뭐 그러니까요. 메달 하나 가지라고 하고. 예. 그거 보면 트럼프가 계속 오바마에 대한 열등감, 콤플렉스 굉장히 많이 표현했거든요.
오바마 얘기만 나오면 다 잘못했다라고.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북한 미국 관계와 관련해서는 소위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아무도 안 한 변명을 이제 전략적 인내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예. 그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트럼프 액션 그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봐라, 오바마보다 내가 낫지. 그렇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깨버린 것도 그런 거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사람이 한 건 다 잘못이야 하고 깨버린 게 있는데 요거는 오바마도 8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결했다. 사실은 뭐 클린턴, 부시, 오바마로 이어지는 20년 동안 해결 안 된 그 문제죠. 이 난제를 갖다가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조건, 예. 핵 능력이 훨씬 더 이렇게 더 고조된 예.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 업적이 되죠.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노벨 평화상 전혀 불만 없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 국내 시민단체가 하나 결성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두 번 줄 수도 있다. 두 번 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두 번 정도는 줄 수 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남측에서 회담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처음이죠. 역사적으로 처음 내려오는 거죠. 6.25 때 내려온 거 말고는 그러니까요. 75년 만에 대화를 위해서는 처음 내려오는 처음 거죠. 내려오는 겁니다. 남측 평화의 집에서 이걸 건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군사방위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는 것보다 예. 김정은이 이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내려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예. 있죠. 훨씬 더. 여기서 이제 뭐 예상 가능한 그림은 체포하라고 이제 또 나오겠죠. 일부 이제 보수단체가 체포하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체포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나올 것 같긴 한데, 거기에 기울인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워낙 큰 사건이라. 네. 그죠. 분계선을 남는 그 장면이 이제 아마 전 세계 외신을 타겠죠. 굉장히 큰 상징적인 장면.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하라.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담대한 제안이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자기 자랑을 스스로 김정은이 했는데 담대한 뭐 담대한 거죠, 사실은. 맞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컬럼버스의 달걀이라고 보는데 네. 막상 이 제안을 바꿔보니까 그 괜찮은 제안이네. 우리도 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네. 대화가 잘 되겠네 이런데 이건 꺼내기가 참 힘들었던 거거든. 그렇죠. 예. 니네가 참으라 얘기거든요. 그렇죠. 협상에서는 모든 게 한 수 한 수가 다 상대에 대한 어떤 조건을 걸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먼저 풀어놓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북한이 이번에 예정대로 4월 군사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치 훈련을 허가해주는 사람, 승인해주는 어떤 사람처럼 오히려 마음을 비움으로써 더 우월한 지위에 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좀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면은 네. 허락받고 하는 사람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좀 담대하게 폼 잡으려면은 좋아, 규모 축소하겠다. 오히려. 아니야, 괜찮아. 연기할게, 우리가. 연기할게. 이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훌륭한 수인 것이, 낮은 수, 그러니까 1대1로 항상 협상은, 우리 이거 줄게, 니 이거 내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도 그렇게 하죠. 예. 내가 물건 이만큼 주면 납품 명확한 건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공짜로 주는 게 없는 법인데, 저기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어떤 협상의 고리로 사용할 그런 전술도 가능하거든요. 아니, 미국이 이런 걸 내놔. 그럼 우리가 이걸 포기할게. 이런 고리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해! 그냥 해버리니까, 저기서는, 그러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걸 게 없어요, 지금. 없죠. 그리고 사실, 하라고 해서 또 하는 꼴을 만드는 것도, 네. 그것도 좀 우습죠. 미국이 대국인데. 미국이 폼을 잡으려면, 면기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 평창에서 사실은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그 스타일 국인 거는 미국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몸집 더 큰 사람이 더 경직된 자세를 보인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비난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다. 사실은 만나려고 했던 거고 네. 만나기 2시간 전에 깬 것도 저쪽이다라는 네. 공개하면 안 되는 얘기를 공개한 것도 미국이 공개한 그거 거잖아요. 공개했다고 또 비난받았어요. 네. 네. 그게 이번에 이제 확실히 김정은 체제에서 한 3대 쌓인 나름의 전략이 있고 그게
뭐랄까, 폭발적으로 모든 걸 진행시키고 있다. 예. 걸림돌이 지금은 일단 대화까지는 없어진 셈입니다. 대화까지는.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 결국에 그동안에 늘 강조되어 왔던 이 제재 압박으로 이 문이 열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오는데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네. 올림픽 참가할 자격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오게 만들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을 잘 풀고 있는 거죠. 남북 모두 윈윈한 현재까지의 결과고, 예. 저는 이제 이거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프닝 때 잠깐 브리핑 때 얘기했는데, 클린턴하고 라빈 총리하고 아라파트가 생각났었어요. 예. 그때 셋이서 어느 순간 전기를 마련해서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 이런 장면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물론 아직은 우물인데요. 우물 근처에 근데 있는데요. 우물물로 지금 숭늉을 끓이기 시작인 거예요. 우물 근처이긴 한데 이러다가 진짜 진한 숭늉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도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이 남북 최근에 어떤 그 대화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게 되는데 네.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하기로 이번에는 네. 했잖아요. 사실 대표님 맞는 하십니까? 거죠. 아니 원내대표 회담이 아니고 대표 회담이에요. 대표 예. 근데 여기에 하기로 결정한 건 참 저는 잘했다고 봐요. 예.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예. 사실 여기 말고 또 갈 데도 없어요, 사실. 여기 안 가면은 미국 가서 또 핵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데 한 핵 줍쇼.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임기 초에 이게 시작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 예, 타이밍. 네. 과거에 두 차례는 임기 말이거나 정권 교체이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힘을 가지고 2년, 3년, 4년 밀어붙일 수가 없었는데 이 임기 초에 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14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성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네. 너무 임기 후반부에 그러니까요. 이루어져서 더 그런 철학과 그런 기세로다가 더 연장시키기가 힘들었던 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임기 초반에 예. 1년도 채 안 돼서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도 마침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렇죠. 예. 또 당연히 이제 그 연임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절호의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 올해를 놓치면 안 된다. 예. 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풀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가 되면은 트럼프 연임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를 계속 트럼프한테 해줘야 된다고 봐요. 트럼프 트윗 팔로우 단을 꾸려가지고 한국에서 트위터에다 올려버려. 계속해서 트럼프 트윗에다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재임 낼 수 있다고. 노벨 평화상 1년에 한 번씩 주겠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라고 운동을 하겠다 우리가 한국에서. 자, 트럼프가 가진 독특한 대단히 이기적이지면서 동시에 이제 비즈니스적이고 독특한 캐릭터를 지금이야말로 잘 이해해서 활용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 일이 진행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안희정 지사 사건 말이죠.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잠깐 다뤘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뤄봤는데 위력에 의한 가늠. 이 경우는 상대방이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선택을 했다는 것조차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위계와 그 지위, 그 위력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 대한민국 남성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미투 운동으로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뭔가면은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뭘 당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게 거의 다 직장이거나 같은 직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내에서 권력
서열이 있는 거고 그 권력에 의해서 예. 그 권력이라는 위력에 의해서 강제된 거기 때문에 예. 저항하기도 힘들었고 물리적 강제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항도 쉽지 않았고 또 공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미투 운동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건 저도 잘 몰랐는데 거기까지 저도 알았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설사 자신은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그 상황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위계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본인의 완벽한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법원 판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을 유념해야 된다. 형량도 더 감사합니다. 높아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한 것이 그동안 이제 문화예술계에만 있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정치 권력을 향한 미투가 그것도 차기 원투 정도 순위에 있던 상대를 향한 미투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여의도에는 어떤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까? 네, 어저께도 제가 뭐 다른 당 의원들도 좀 만나고 이랬는데 벌써 뭐 여러 이름들이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네, 여의도 안에서 네,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여야를 망라해 여야를 망라하고 또 전현직을 다 망라해서 예. 그 중에 뭐 밝혀질 것도 있고 밝혀지지 않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의도도 엄청나게 긴장했죠. 예. 저는 이 미투 운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예. 이 장면이지만은 이것이 숨겨지는 것보다는 이 드러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가 변하기 맞습니다. 위해서도 예. 미투 운동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도 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안 된다. 이 지적을 계속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차단하는데, 이 여야를 넘어서 어떤 인계점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인계점을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사회문화적인 시스템이 되고, 예. 그게 모든 사람이 인지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저는 안희정 이 전 지사 건도 한편으로는 천인공노할 사건이고 저도 같이 분노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낯뜨거운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좀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가지고 그래 너희 당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충남에서 후보 내지 마 바로 나오잖아요. 예. 아 그러면 그 당은 뭐예요? 그 당은 한국에서는 후보 못 내야지. 한국에서 후보를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왜 그래서 내냐 말을 듣게 그런 되죠. 식으로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기보다는 스스로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게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정치적으로 끌어다 쓰는 순간을 경계하고 그렇게 쓸 거가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고 그거를 막고 해야 하지만 그 위에 이것이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인계점을 지날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 제 얘기의 요지는 그거고 자 법률적인 지점은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여의도도 떨고 있죠. 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위력에 의한 이제 성폭행 이거는 권력이 있는 곳에는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예요.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살펴봐야 돼요. 권력을 가지면 이건 좀 남녀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또 남자들도 권력을 가지면 뇌가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 사람 변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눈빛이 달라졌네. 실제 뇌가 변한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예, 이 권력에 의한 이제 폭력을 미투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이 없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그 가능성이 권력을 있습니다. 확인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기본적으로 뇌가. 그럼 뇌가 변한다고 해요. 자, 여의도도 떨고 있다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분이 소환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빠져나갈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빠져나갔고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도 빠져나갔고 다음 정권에서 빠져나갔고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또 빠져나가겠지 했는데 이번엔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도 예상했지만은 서초동 예.
서초동에는 반드시 간다. 예. 남태령 넘는 날인 멀지 않았다. 남태령 남는 멀지 않았다. 예. 제가 오늘 접한 뉴스 중에 가장 코믹했던 건 뉴욕제가입니다. 기사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못 보셨구나. 네. 뉴욕제가라고 왜 강남역에 있었던 유명한 빵집이 예, 지금- 오래된 고려당 뉴욕제가 네. 양대 산맥이었죠.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거기서 만나 유명했지 않습니까? 뭐 예. 요즘은 없다고 하는데. 뉴욕제가 앞에서도 보고 예. 안에서도 보고. 유명하긴 하지만, 예,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단히 유명한 명소이긴 하지만, 여기가 재벌은 아니에요. 예. 그냥 체인점도 없어요. 빵집 하나입니다. 좀 큰 빵집. 근데 여기서 2억을 뇌물을 받았답니다. 민주평통 부위원장인가 되기 위해서 뇌물 줬다네요. 저는 처음에 아니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나는 빵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나? 이래서 무슨 베이커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고등학생들이 미팅할 때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맞습니다. 뉴욕제가가. 대학생까지. 예. 술집에 못 가니까. 그냥 큰 빵집이에요. 네. 이게 파리 크라상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체인점도 체인점이나 아니고. 아니면 뭐 대기업의 그게 아니고 그냥 단독 빵집이거든요. 이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게예요, 가게. 큰 가게. 오히려 그런 데서 아는 사람을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모양이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어떤 직을 원했고 그 직을 원해서 2억을 건넸다고 하는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빵집에서 돈 받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다. 친기업 정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네. 그 비즈니스가 네.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예요. 프레지던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그러면서 프렌드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프렌드를 만들어. 그렇죠. 예. 굉장히 저는 주목한 뉴스입니다. 뉴욕제가 여기서 튀어나올 줄은 정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폭이 넓고 예. 그리고 부지런하게 공휴일도 없이. 차별이 없는 거죠. 예. 가게 좋아. 대기업 좋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가게에서 겨우 2억 들고 왔다고 해서 내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돈만 갖고 온다면은 장소는 뭐 상관없다. 실사구시. 이거 뉴욕제가 빵집. 뉴욕제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권력형 비리 혹은 대통령의 비리에 등장할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아니죠.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알뜰하게 많으면 많은 대로 알뜰하게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공동교섭단체 어떻게 갑니까? 공식 제안을 했던데 이제? 제안을 받았고요. 예.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그걸 만들자라는 제안인데 예. 일단 저희들도 내부 절차나 또 논의해야 될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논의가 시작됐고요. 네. 어저께는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시작했고 오늘은 또 각 광역시도당 시도 대표자들 네. 오늘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 견해 지형은 어떻습니까? 찬반이 다 있죠, 사실. 당연히 있겠죠. 다 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찬반의 비율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데 예. 우려하는 바는 뭔가요? 예. 우려하는 바는 이제 정체성의 문제?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네. 아무리 이제 당은 따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법안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공동의 입장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요. 예, 예. 그런 이제 정체성이 혼란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예. 당장에 이제 민주평화당과 이렇게 격돌해야 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군요. 예. 거기서는 이제 중앙에서는 같이 한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또 후보들이 격돌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체성의 문제는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저도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어떤 사안을 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낭문 문제에서 의견 합의됐는데 같이 했는데 그것도 눈에 띄겠지만 이 사안은 우리는 각자 간다. 이것도 눈에 띄는 거거든요. 아, 이 입장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 충분히 뭐 네. 그게 실제로 현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 뭐 제기되는 우려는 이제 많아야 20명, 21명인데 지방선거 후에 네. 정의당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은 네. 그 상대당에서 마치 무슨 좀 변화가 있어서 아, 뭐 탈당해서 또 예, 다른 당으로 다른 당으로 간다거나 간다든가. 또는 뭐 그렇게 돼서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불안정한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니까 그런 거 지금 기다려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생각까지 그 우려도 이해하는데 거꾸로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뭐, 빼가기 양면이 있죠. 힘들게 돼 빼간다는 얘기는 무너뜨린다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비난이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려도 있는데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언제나. 예. 뭐 하여튼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예. 하여튼 저희들이 좋은 판단을 해서 좋은 소식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언급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장충기 새로 나온 문자 보셨죠? 예. 혈맹이다. 우리는 삼성을 한번 한 거. 예. 대단한 멘트 아닙니까? 혈맹이다.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언론사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삼성이 그 광고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많았는데 네. 그게 이제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예. 그게 맞춰주는 예.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생각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만나 주시죠. 왜 만나려고 했겠어요? 만나서는 이제 뭐 부탁을 몇 개 집어넣으려고.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언론사인데, 언론사가 기업에게 우리는 당신들 눈으로 세상을 봐요. 당신들은 혈맹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워낙 많은 뉴스가 있어서 묻힌 것도 있지만, 예, 이 뉴스는 묻히면 안 되는 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공화국이고 삼성이 집권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5년이지만 삼성은 이때까지 무기한이죠. 몇 년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붙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저희는 해나가겠습니다. 네, 매주 한 번씩, 1분만이라도 요 시간에 항상 삼성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뭐 삼성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되려면 삼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노회찬 대표님과의 시간에는 아무 뉴스 안 나와도 일부씩 삼성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막 눈이 빠지게 기다려온 막 그날. 막 제가 버트라인에 쓰게 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막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만 뉴스 공장 덕분이다. 응? 질문하는 힘을 길러라.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거냐? 바로 그 질문 덕분에 막 결국엔 이런 날이 온 것이 아니냐. 오늘 그러고 듣다 보니까 공장장이 자꾸 막 왜 뭐 뉴욕 제가냐, 뭐 제가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좀 답답하네. 이 몰라? 빵집에서 돈을 받아야 빵에 가는 거야. 웃기냐 지금? 8764번으로 막 신청 하나 보내주셨는데 영화 1987에 나온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그날이 오면 나보러 불러하고 나 이건 진짜 못하겠다 진짜. 에이. 나가셨습니다. 오신 김에, 예, 불친절한 에이스까지 하고 나가주세요. 이거 내야 되는 거야? 가스가 이거 도저히 내가 하기 힘든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하나 해드릴게. 난 요거만 하나 해드릴게. 나 이게 내 말이 느리니까, 야, 오래 걸려. 사진 하나 소개해드릴게. 야, 이건 들어가서 검색하셔야 돼. 박근영 씨 보냈습니다. 이분 이름 의심스럽네, 이거. 썰정 아니야? 권 원장님, 어제 점심때쯤입니다. 인천에서 송산 마도 가는 길인데, 길이 칵 막히다 못해 거의 뭐 정지했어. 열이 무지하게 오른 상태. 그런데 내 앞에 트럭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야, 이 사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MB와 골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짐을 어쩜 저리 MB라는 단어 딱 보이게 쌍차를 했는가. 그 트럭 뒤에 큰 카우트로 있잖아. 뒤에 엄청난 큰 보따리 2개 실렸는데 MB 딱 박혀있어. 그냥 그 위에 삼각형으로 딱 쌌는데 MB 골드야. 쌍차를 하신 분도 뉴스공장 애청자인 답니다.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에이. 나 뭐 나간다. 네, 지금까지 배칠수 씨였습니다. 네, 이런 문자가 왔네요. 플란다스의 개, 트럼프의 개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벨상의 개 만들어서 또, 국내 모든 대학의 명예 박사와 훈장을 다 트럼프에게 몰아줘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일랜드에요, BBC, 스카이, 프랑스, 독일, 모든 국가에서, 아일랜드에서 잡히는 모든 국제뉴스에서 남북 소식이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계적인 뉴스예요. 예. 대단히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노회찬 대표의 운이법은 태양계 최고다. 예. 운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했는데, 운물가에서 숭늉을 끓이는 중이다. 이 비유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정말 저도 항상 감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음이온 하면서, 네. 음이온이 이게 이제 네. 유사과학도 아니죠. 사기과학이죠, 사실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예. 어제 작가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도 항의 전화가 한 통이 없었고 제 쪽에도 한 통이 없었다는 걸로 봐서 다들 이미 인식하고 알고 있다, 문제를. 혹은 이 업계에 계신 분이 방송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뉴스공장을요? 예. 음이온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이. 예. 근데 이게 많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려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틀린 과학 찾기 2탄으로 지난주에 끝낼 때 이제 바이오리듬 얘기를 살짝 드렸고, 바이오리듬. 예, 그걸 이제 좀 조사를 했더니 요즘은 이 바이오리듬 신경 쓰는 분이 없더라고요, 거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바이오리듬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바이오리듬? 이 90년대 사실 제일 유행을 했고요. 네. 그때는 바이오리듬, 이 전자시계의 바이오리듬 그래프가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뭐 몇 가지 입력하면 바이오리듬 나오고. 그렇죠. 이게 마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예. 과학처럼 보이잖아요. 그래프가 막 그려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유래는 뭐냐면 1906년에 아주 100년 더 된 얘기죠. 100년 전에. 독일의 비렐름 프리츠라는 의사가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의 병력 기록 카드를 조사하다가 어떤 증세들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의학적 근거도 통계적 객관성도 없이 창조해낸 것이 바이오리듬이고요. 환자 보다가 그냥. 예, 자기 환자 보다가. 자기 환자 보다가. 예, 그러니까 뭐 정말 넓은 어떤 통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네. 지금 들어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신체, 감정, 지성 3가지가 네. 2, 30일 단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으며 반복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게.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당연히 그냥 과학인 것처럼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어떤 의사가 자기 환자 보다가 무슨 충분한 모집단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환자 보다가 이런 거 그 환자의 특징일 뿐인데 그 환자 몇 명의 특징이죠. 특징일 뿐인데 그런 기준이 있다고 만들어낸 게 이제 신체, 감정, 뭐라고 지성. 지성.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안 쓰여서 이걸 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싶고 네. 그래서 오늘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 네. 지난번 음이온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바로 너무나도 익숙한 원적외선입니다. 원적외선. 네. 누구나 뭐 여러 번 들어봤을 광고에서 원적외선. 이거 원적외선 하면 또 게르마늄 아닙니까? 게르마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 게르마늄
찜질방. 예, 네. 찜질방. 찜질방 연결되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매트 나오고. 그래서 매트 나오고 뭐 조리기구도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일본 히타치의 그 음이온 컴퓨터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음이온이 나온다는 컴퓨터. 이 90년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바이오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기억 안 모르겠지만 납니다, 그거는. 이게 얼마 전 우리 저쪽 뭐죠? 교도소 관련해서 유명하셨던 그 S사의 그 전자 회사에서 네. 당시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냥 재미있어 보려고요. 예. 이 TV에서 원적 외선을 내뿜어서 꽃이 시들지 않게 한다는 광고도 했어요, 그때. 예. 원적 외선이 안 나오는 TV에서는 앞에는 꽃이 시들고 얘는 안 시들고 예, 그런 그래요? 식으로 팔았습니다. 예. 네, 원적 외선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뭐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대충 효능을 설명을 드리면 네. 일반 열보다 80배나 깊은 피부 심층에 침투한다. 4, 5cm 침투한다는 얘기니까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열이. 일단 얼핏 들어도 이 4, 5cm가 8에서 4, 5cm.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게 무슨 이렇게까지 침투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균과 암세포를 죽이고 뭐 혈관과 뼛속을 치료하고 암세포를 죽여요?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세포 속 수분과 단백질 분자를 공진시켜서 뭐 세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혈전을 부대하며 체질을 산성에서 약 알칼리성으로 개선한다. 우리 전에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거 없다는 거. 네, 네, 근데 역시 나오고 있고 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노폐물을 배설시켜주고 수분을 유지해주며 기타 등등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SF적이네요, 굉장히. 예, 굉장히 네 전설과 신화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원적외선이 뭔가 지난번 음이온처럼 살펴보자면 원적외선은 적외선이죠. 네. 적외선인데 이제 적외선은 아시다시피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잖아요. 예, 예. 적외. 그렇죠. 예. 네, 적외선인데 예. 이 중에 이제 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쪽은 원적외선, 그리고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것은 근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열이라고 느끼는 게 근적외선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빛이에요. 사실상 모든 물체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물체에서 다 조금씩 나오고 있죠. 원적외선이라는. 예, 원적외선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굉장히 특별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이게 과연 그런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인가? 네. 당연히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걸 보면 아니겠죠. 일단 피부 3, 4cm 안까지 투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이거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빛이 무슨 드릴이에요? 피부를 파고 들어가게? 그렇기는커녕 피부 표면 단 0.12mm, 0.2mm 내에서 모든 에너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건 피부를 태우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근적외선이 몇 밀리미터 정도 투과되니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이 그냥 근적외선은 그냥 열이에요, 열. 그래서 이걸 이제 근적에서는 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부가 투과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세진 않으니까 이제 열감이 느껴지는 거죠. 원적외선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 열감이 깊이 들어가는 게 원적외선보다 근적외선이 더 낫다. 열감이. 예, 네. 라는 것이고 아까 뭐 물속에 분자를 공진시키고 어쩌고 했잖아요. 네. 그걸 하는 것은 원적외선이 아니고 네. 마이크로파인데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어디 쓰느냐면 전자레인지에 쓰는 거죠.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예, 만약에 원적외선이 이런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체가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으면. 안에 이제 수분이 끓게 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손을 집어넣고 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건강에 좋겠다고 뭐 쓰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예. 그래서 원적외선의 효과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껏해야 몸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정도. 뭐 약간의 여름.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 살짝 따뜻한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미미한 수준인데 이게 문제는 엄청나게 과장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도대체 것처럼. 어디서 출발해서 원적외선이 그렇게 좋다고? 이 원적외선하고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좀 하는데 이게 다 얽혀 있는데 원래 일본에서 시작했죠, 이것도. 이름은 다 일본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아사히 카즈이코라는 사람이 예.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물에 용해되는 게르마늄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파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기적의 치유제라고 스스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치유제. 네.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네. 1975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먹는 게르마늄, 바르는 화장품 게르마늄도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약품 독성학 저널에 예. 먹었다가 뭐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소개되는 등
게르마늄. 먹은 경우. 네. 바지 바른 같은 경우. 게 그렇진 않죠. 네. 바른 경우는요. 바른 경우도 이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 위험한 물질인데 위험한 물질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요즘 팔찌로 많이 만들어서 쓰거든요. 목걸이나.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는 올 설에 네. 가장 효자 상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인식이 있어요. 네. 원적외선 뭐 옥장판, 옥은 여기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느낌의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게르마늄, 옥, 뭐 그 어르신들 예. 몸 쓰시고 하는데. 부인 저기 뭡니까 부모님들한테 네네. 사드려야 되는 어떤 항목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게르마늄 침대, 게르마늄 장판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열이 좀 나오는 것, 그러니까 뭐 전기로 열을 낸다거나 아니면 네. 조리기구는 원적외선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원적외선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의미도 없거니와 상온에서 쓰는 반지나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전혀 아무 기능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다. 침대 게르마늄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서 게르마늄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런 침대 효과는 없는데 거꾸로 몸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쁠 건 없습니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근데 비싸기 때문에 이제 정신 건강에 나쁘죠. 돈을 많은 이 돈을 방송을 듣고 나면 정신건강에 나쁜 거죠. 차라리 내버려 뒀어야 하는 건데 기왕에 네. 산 거. 예? 이 아사히 카즈이코라는 이 게르마늄 만드신 분, 네. 유기 게르마늄 만드신 분의 과학적 사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원자번호 32인 게르마늄의 원자는 원자번호 14인 실리콘보다 더 크다. 더 큰 원자는 더 좋고 색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무 근거도 근거예요?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과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눈치료나 이렇게 받고 네. 그때 적외선을 쏘잖아요. 네. 빨간. 네. 그걸 보고 처음에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저온으로 이렇게 뭐랄까 뜨거우면 안 되니까 저온으로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좀 보호해준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일반인이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 네. 상식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도출됐는지를 사실 이해하기 되게 광고니까 어렵습니다. 장사 때문에 탄생한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하지 붙었긴 했지만. 말고 아니라는 것만 알자. 그렇습니다. 결론 짓자면 원적외선 거의 효과 없고 특히 반지